같은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대포는 아직 손으로 불을 붙이고 있었고 명중률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2km 밖의 적을 정확히 맞히는 화포가 등장합니다. 이 기록은 과장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77년 고려 말입니다. 당시 고려는 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왜구들,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배로 싸우자니 왜구의 배가 더 빨랐고 육지에서 싸우자니 이미 약탈을 당한 뒤였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은 최무선.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제가 왜구를 바다에서 불태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습니다. 불태운다고요? 바다에서요? 왕도 신하들도 모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상인들을 찾아다녔고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걸친 실패 끝에 마침내 화약이 완성됩니다. 한반도 최초의 화약 무기, 화통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1380년 진포해전, 최무선의 화통을 장착한 고려 수군이 왜구의 함대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록에 남을 장면이 펼쳐집니다. 불화살이 날아가 외선을 불태웠다. 바다가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그날 이후 왜구의 함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수는 무려 수백 척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조선 화포 기술 600년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립니다. 진포해전 이후 50년이 흘렀습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세종대왕 맞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글? 과학?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기 개발광이었다는 거죠.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약 무기를 더 강력하게, 더 정확하게, 더 다양하게 만들어라. 신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전하, 지금 전쟁도 없는데 왜 무기 개발을? 세종이 답했습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강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은 진짜로 미친 듯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세종은 거의 매달 무기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화포의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가? 화약이 비에 젖으면 어떻게 하는가? 연속으로 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단순히 질문만 한 게 아닙니다. 세종은 직접 답을 찾았습니다. 화포 설계도를 직접 그렸습니다. 수학 계산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했죠. 1447년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친히 무기시험장에 행차하셨다. 새로 만든 화포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장인들에게 상을 내리셨다. 왕이 직접 무기시험장에 간 겁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화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종시대의 조선 역사상 최강의 화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천자총통. 크기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 1.3m, 무게 130kg. 사람 혼자서는 들 수도 없는 크기였죠. 하지만 성능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사거리 1.5km. 15세기에 1.5km를 날아가는 포탄이라니. 같은 시기 유럽의 대포는 어땠을까요? 고작 500m였습니다. 조선의 13 수준이었죠. 명중률도 달랐습니다. 유럽 대포는 쏘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랐습니다. 조준 장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천자총통에는 조준안이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각도를 정밀하게 재서 조준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안전성이었습니다. 유럽 대포는 쏘다가 자주 폭발했습니다. 주조기술이 부족해서 대포 내부에 기포가 생겼거든요. 그 기포 때문에 압력을 못 견디고 터졌죠. 실제로 15세기 유럽에서는 대포 쏘다가
죽는 사람이 적에게 죽는 사람만큼 많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의 천자총통은 달랐습니다. 폭발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조 기술이 완벽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조선의 화포 제조 비밀은 밀랍 주조법에 있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밀랍으로 화포 모양을 정교하게 조각합니다. 내부에 강선 나선형 홈까지 세밀하게 새기죠. 둘째, 그 위에 진흙을 여러 겹 덮어서 틀을 만듭니다. 셋째, 열을 가하면 밀랍이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진흙 틀 안이 텅 비게 되죠. 넷째, 여기에 1500도로 녹인 쇠를 부어 넣습니다. 다섯째, 식으면 진흙을 깨뜨리고 완벽한 화포를 꺼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고요? 첫째, 내부가 매끄럽습니다. 기포가 전혀 없죠. 그래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선형 강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강선이 있으면 포탄이 회전하면서 날아가서 명중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셋째, 정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선형 강선 말입니다. 유럽에서 강선을 넣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7세기입니다. 1600년대죠. 조선은 언제? 15세기입니다. 1400년대. 200년 차이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천자총통 실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409년에 만들어진 거죠. 2007년 이 유물을 엑스레이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내부의 나선형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600년 전 유물에서요. 세계 학자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했습니다. 조선이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조선은 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무선의 집념과 세종의 열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세계 최강 무기를 만들 수는 없죠. 조선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레시피 중요하죠? 소금 조금만 더 넣어도 짜고 덜 넣으면 싱겁고. 화약도 똑같습니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 약하면 포탄이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너무 강하면 대포가 폭발합니다. 딱 적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딱 적당한 비율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유럽은 17세기까지도 화약 비율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나라마다 심지어 지역마다 비율이 달랐죠. 그래서 화약 성능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1474년 성종 5년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병조에서 화약 배합의 표준을 정하였다. 초석 75 유황 10 숫가루 15로 한다. 표준을 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화약이 이 비율로 만들어지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비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현대 흑색 화약의 표준 배합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초석 75%, 유황 10%, 숫가루 15%. 거의 똑같습니다. 조선이 500년 전에 이미 최적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감으로? 운으로? 아닙니다. 실험으로 찾았습니다. 세종은 경복궁 안에 특별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화기도감. 무기연구소였죠. 오늘날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들과 장인들이 모여서 매일 실험했습니다. 화약 배합을 바꿔가며 폭발력을 측정했습니다. 화포 각도를 바꿔가며 사거리를 재봤습니다. 포탄 모양을 바꿔가며 명중률을 테스트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화약의 초석 비율을 5씩 늘려가며 시험했다. 75가 가장 좋았다. 포탄을 둥글게 만들면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화포 각도 45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다. 45도요? 네, 맞습니다.
물리학에서 포물선 운동의 최대 사거리 각도가 45도죠. 세종시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험 중에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447년 실록 기록입니다. 화기도감에서 실험 중 화약이 폭발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고가 나도 계속 실험했다는 겁니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벌 주지 말라.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많다. 다시 시도하게 하라. 이게 바로 과학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렇게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조선은 놀라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신기전. 이름부터 신기하죠? 신묘한 기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신기전은 일종의 로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사일이었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대나무 통에 화약을 넣습니다. 뒤쪽에 구멍을 뚫어 놓죠. 불을 붙이면 화약이 타면서 가스가 뒤로 분출됩니다. 그 추진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겁니다. 현대 로켓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전은 단순히 멀리 날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계속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진에 떨어지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는 안 되지만 날아가서 폭발하는 무기. 미사일 아닙니까? 사거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신기전을 복원했습니다. 실록 기록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실제로 쏴봤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2.5km를 날아갔습니다. 15세기 무기가 2.5km를 날아간 겁니다. 연구원들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600년 전 기술이 맞나? 맞았습니다. 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1451년 문종 1년. 실록 기록입니다. 신기전을 시험하였다. 일이 약 800m를 날아갔다. 800m라고 나오는데요. 그건 소신기전 기록입니다. 신기전에는 크기별로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소신기전 800m, 중신기전 1.5km, 대신기전 2.5km. 용도별로 다르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접근이죠. 그런데 신기전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발씩 쏘면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적군이 한두 명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선은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쏘면 어떨까? 그리고 만들어진 게 화차입니다. 화차는 수레에 신기전 발사대를 여러 개 장착한 무기였습니다. 몇 개나 장착했을까요? 100개였습니다. 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100개의 불화살이 동시에 날아가는 모습을. 적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451년입니다. 화차를 시험하였다. 신기전 100발을 일시에 쏘니 하늘이 온통 불빛으로 가득했다. 참관한 신하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이는 귀신의 제주다라고 했다. 신하들조차 놀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화차가 이동식이었다는 겁니다. 수레니까 말이 끌면 어디든 갈 수 있었죠. 현대 용어로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개념이 유럽에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914년이죠. 조선은 1448년에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466년 차이입니다. 조선의 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격진천례라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한자 뜻을 풀이하면 날아가서 치고 하늘을 진동시키는 우레.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폭탄입니다. 정확히는 수류탄이죠. 철로 된 둥근 통 안에 화약을 가득 채웁니다. 도화선을 꼽고요. 불을 붙여서 던지면 일정 시간 후에 폭발합니다. 현대 수류탄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377년입니다.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한 바로 그 해에 함께 만들어졌죠. 세계 최초의 실용 수류탄입니다. 유럽에서 수류탄이 나온 건 16세기 중반입니다. 1550년대죠. 170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비격진천 내의 진짜 무서운 점은 파편이었습니다. 철통이 폭발하면서 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거든요. 반경 10m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대 수류탄도 폭발 자체보다 파편이 더 위험하죠. 조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1380년 진포해전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비격진 천례를 외선에 던지니 배가 폭발하며 침몰했다. 외적들이 모두 놀라 달아났다. 왜구들은 처음 보는 무기였을 겁니다. 던지면 폭발하는 쇠공, 마법 같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약의 75%는 초석입니다. 초석이 없으면 화약을 못 만들죠. 조선은 초석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수입했을까요? 아닙니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조선에는 염초소라는 궁형시설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여기서 초석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흙을 모읍니다. 특히 외양간 흙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줌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둘째, 이 흙에 집 그리고 오줌을 더 부어서 섞습니다. 셋째, 1년 정도 발효시킵니다. 넷째, 물로 씻어서 걸러냅니다. 다섯째, 증발시키면 하얀 결정이 남습니다. 이게 초석, 즉 질산칼륨입니다. 더럽게 들리시죠? 하지만 완전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오줌에는 질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이 질소를 질산으로 바꿔주죠. 그게 흙 속의 칼륨과 만나서 질산칼륨이 되는 겁니다. 현대화학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미 500년 전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초석이 풍부했습니다. 화약을 마음껏 만들 수 있었죠.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에서는 초석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수입해야 했죠. 비쌌고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화포를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대신 조총을 주력으로 썼죠. 조총은 화약을 조금만 써도 되니까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이제 다시 159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하죠. 조선은 당황했습니다. 육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에게는 지난 200년간 축적된 화포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그리고 신기전. 일본군에게는 조총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무기들이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한산도 해전이 학살에 가까웠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 새벽 5시 이순신의 기암 갑판 위. 포수들이 천자총통을 점검합니다. 화약을 채우고 포탄을 장전하고 조준안을 확인합니다. 오전 7시 수평선 너머로 하얀 돛이 보입니다. 일본 함대 73척입니다. 조선 수군은 56척. 숫자로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여유롭습니다. 그의 배에는 200년 기술이 집약된 무기가 있으니까요. 오전 9시 일본 함대가 다가옵니다. 1.5km 거리.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조총의 사거리는 200m거든요. 아직 1km 이상 더 가야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조선배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쾅! 천자총통이 불을 뿜습니다. 일본군이 당황합니다. 뭐? 저 거리에서 쏜다고? 포탄이 날아옵니다. 정확히 일본 선두배를 맞춥니다. 쾅! 배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일본군이 경악합니다. 저게 어떻게?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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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화포가 발사됩니다. 조선배 56척에서 동시에 쏘는 겁니다. 일본 배들이 연달아 침몰합니다. 일본군은 아직 한 발도 못 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더 많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거리의 차이였습니다. 일본군이 혼란에 빠집니다.
도망치려는 배, 돌진하려는 배가 뒤섞이죠. 이순신이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하객진. 조선 함대가 학의 날개처럼 펼쳐집니다. 일본 함대를 둥글게 포위하는 거죠. 이제 일본 배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조선 배의 화포 사정권 아닙니다. 사방에서 포탄이 날아옵니다. 쾅, 쾅, 쾅. 일본 배들이 연달아 불타고 침몰합니다. 난중일기 기록입니다. 화포를 쏘니 외선이 부서졌다. 연기와 불빛으로 하늘이 가려졌다. 외적들이 바다에 떨어져 허우적거렸다. 3시간 만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일본군 피해 격침 47척, 나포 12척, 도망친 배 14척. 조선군 피해 전사 0명, 부상 10여 명, 침몰 0척.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배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전멸했던 겁니다. 바다에서만 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행주산성. 일본군 3만 명이 몰려옵니다. 권율 장군의 조선군은 2,300명 뿐입니다. 병력 차이 13배. 게다가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선군이 질 상황이죠. 하지만 권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산성 곳곳에 화포를 배치했습니다. 천자총통, 현자총통, 불랑기포. 가진 대포를 모두 끌어모았죠. 일본군이 공격합니다. 쾅. 화포가 불을 뿜습니다. 일본군 선두가 날아갑니다. 쾅, 쾅, 쾅. 연속으로 화포를 쏩니다. 실록 기록입니다. 화포를 쏘니 외적이 쓰러졌다. 성 아래가 시체로 뒤덮였다. 외적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일본군은 7차례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7차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화포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몰살당했죠. 결국 일본군은 퇴각했습니다. 일본군 전사자 1만 명 이상. 조선군 전사자 130명. 거의 100대 1입니다. 이게 바로 화포의 위력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은 조선의 화포 기술을 빼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을 납치해갔죠. 도공들만 잡아간 게 아닙니다. 무기 제조 기술자들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은 조선 수준의 화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주철 기술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철을 완벽하게 녹일 수 있는 풀무가 없었거든요. 온도가 1500도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둘째, 초석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초석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수입해야 했는데 비싸고 불안정했죠. 셋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왕이 직접 관심을 갖고 최고의 인재를 투입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죠. 반면 일본은 각 다이묘영주가 따로따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공유가 안 되었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년이 지난 1800년대에도 일본의 화포는 여전히 조선보다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화포 기술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왜 잊혀졌을까요? 일제강점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은 원래 약했다는 논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포를 모두 농여버렸고 문헌을 불태웠고 기술자들을 탄압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학자들이 실록을 재연구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 화차 복원 성공, 2008년 신기전 복원 성공, 2012년 천자총통 복원 성공, 그리고 실제로 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기전은 정말로 2.5km를 날아갔습니다. 천자총통은 정말로 성벽을 부술 만큼 강력했습니다. 화차는 정말로 10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게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복원팀 연구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15세기 기술이 아니다. 최소 17에서 18세기 수준이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영국 BBC 다큐멘터리 코리어즈 시크럿 웨펀즈.
영국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만약 16세기 조선 수군과 영국 해군이 싸웠다면 조선이 이겼을 것이다. 영국 해군이요?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이 졌을 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2015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특별전 전시 소개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화포 기술은 유럽을 200년 앞섰다. 2018년 프랑스 군사박물관 신기전 모형을 전시하며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요? 국뽕 때문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 우리 조상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했다는 증거입니다. 조선의 화포는 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수백 번의 실험, 정밀한 계산, 체계적인 연구. 모든 게 과학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만 했다는 편견 완전히 틀렸습니다. 둘째,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화포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선 후기에 뒤처진 건 기술 개발을 멈췄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국력입니다. 셋째,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일제는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1377년 최무선의 집념부터 시작해서 세종의 열정을 거쳐 임진왜란 전장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 유럽보다 200년 앞섰다는 것을, 실록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산도에서 73척 중 59척을 격침시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술이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200년간 축적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조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과학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실력이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역사를 더 많이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함께 기억합시다.